안녕하세요 여러분. 2019학년도 11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맡게 된 조아란입니다. 자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와서 네 번째 학력평가를 봤어요. 자, 지금쯤이면 학평에 대한 감을 굉장히 많이 잡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곧 아마 학교에서 2차 지필평가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곧 방학을 맞이할 것 같은데, 참 여러분 이때가 굉장히 귀중한 시간입니다. 2학년 올라가기 전에 앞서서 굉장히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시기가 2학년 올라가기 전 여러분의 약점을, 그 1학년 때 약점을 마지막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11월 학평 해설 강의를 보고요, 저와 함께 그 약점을 확실히 보완해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그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1번부터 이제 화법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제 화법 세트가 먼저 나옵니다. 1번부터 3번까지가 화법 첫 세트예요.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화법 문제는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자,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즉 말한 내용,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할 때 보다 효과적으로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말하기 전략을 펼치고 있나.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말한 내용과 말하기 방식, 말하기 전략, 이 두 가지를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강연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요. 자, 강연이 보통 이제 나오면, 강연이나 강의가 나오면요, 일단은 어떤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나, 그리고 그 강연을 들은 사람들이, 그 청중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자 그리고 그 강의의 내용을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했을 땐 어떤 결과가 빚어질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하고 있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연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역사 동아리 학생 여러분. 이번 강연을 맡은 문화재위원회 위원 000입니다. 저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국보나 보물과 같은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네요. 자, 어쨌거나 근데 이분이 뭔가 국보, 보물, 이렇게 문화재, 이런 문화재를 지정하는 데 있어서 뭔가 굉장히 전문가다운 그런 분위기를 이제 뽐내고 계시죠, 지금. 자, 오늘은 여러분께 국보와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강연의 주제가 나왔네요. 강연의 중심 화제는 바로 국보와 보물이에요. 그래서 이 첫 단락에서는 일단 자기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내용을 화제로 강연을 할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며, 자, 이런 것들이, 자, 이제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각자료의 일종이잖아요. 자,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강연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말하기 전략, 말하기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잘 봐두시고요. 자, 여러분, 이 문화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학생들의 답을 들은 후, 자, 질문을 하고 청중들의 반응을 살펴보고 있죠. 자, 네, 숙례문과 흥인지문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숙례문은, 그쵸, 남대문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흥인지문은 동대문. 자, 왼쪽의 숙례문은 국보 제1호이고 오른쪽의 흥인지문은 보물 제1호인데요. 둘 다 성문인데 왜 숙례문은 국보이고 흥인지문은 보물일까요?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아까도 질문했지만 문화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자, 그리고 흥인지문은 보물이고 숙례문은 왜 국보일까요? 자, 이 질문들은 지금 보니까 그 청중들의 어떤 배경 지식을 점검하는, 그리고 혹시 청중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모른다면 청중들이 그게 뭘까? 왜 둘이 이렇게 하나는 국보고 하나는 보물일까? 이렇게 그 청중들이 호기심을 갖게 하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관심을 유발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보란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것으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국보라고 하는 것은 보물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뭔가 더 이제 가치가 크고 유래가 드문, 뭔가 좀 격이 더 높은 그런 문화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국보가 보물보다 더 격이 높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 지정일자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지정일자 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대요. 자, 이를 지정번호라고 합니다. 지정번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죠.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국보로 승격되면, 승격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격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자격이나 지위가 높아진다. 자, 해당 문화재는 보물에서 해제되며 그 보물의 지정번호는 결번으로 남습니다. 자, 숭례문처럼 단일 건물일 경우 문화재 한 점당 지정번호가 하나씩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 권이 묶인 책과 같은 경우에는 수량과 상관없이 한 개의 지정번호가 붙는다는 거죠. 자, 한편 서책의 경우 동일 제목으로 판본이 유사하다면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번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 정족 산사고보는 국보 제151의 1호,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보는 국보 제151의 2호로 표시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국보나 보물 같은 문화재의 지정번호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 순서에 따라 부여하는 행정상의 관리번호로 지정번호가 문화재의 서열이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화재의 지정번호가 해당 문화재의 가치에 따른 서열을 나타내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으므로 그렇죠. 뭔가 보물 1호 그러면 보물 2호보다 왠지 더 좋은 거라서 더 가치가 있는 거라서 보물 1호인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그건 오해다. 자, 지정번호는 부여하되 일반 시민들에게는 공개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국보와 보물에 매기는 지정번호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특히 요 단락에서는 그 지정번호가 사람들한테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오해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지금까지 국보와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문화재를 국보나 보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강연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 문화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청중들한테 그 국보나 보물과 같은 우리의 귀한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면서 강연을 마무리했네요. 자, 그럼 한번 문제를 살펴볼까요? 자,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화법 문제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크해둬야 할 것이 말한 내용과 그다음에 말하기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선지를 잠깐 보면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있다. 자, 1번 문제가 바로 그 말하기 방식에 관해서 묻고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럼 답을 찾아볼까요? 자,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했나요? 그쵸. 아까 그 숭례문, 흥인지문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또 중간에 정족 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 태백산사고본 이런 것도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사진 보여줬잖아요. 아까. 그쵸? 질문도 있었죠? 질문에 그쵸. 이 문화재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리고 왜 숭례문은 국보, 흥인지문은 왜 보물? 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자, 질문을 던지는 방식을 활용하여 자,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 친구들 그냥 넘어가면 이거 맞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이 뒷부분까지 보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자, 이렇게 말하기 방식과 관련된 문제는요. 자, 여기 보통 이렇게 그 한쪽에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눠 놨잖아요. 한쪽에는 어떤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가. 자,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다음에 그 말하기 방식의 기능 그 말하기 방식의 효과를 같이 덧붙여주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지를 구성해요.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묻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뒤를 다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번을 보시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뒷부분을 봅시다. 청중의 동의를 유도하는 질문이었냐?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질문들이 청중의 동의를 유도하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제 의견을 동의하시죠?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청중의 배경 지식을 점검하고 이렇게 관심이나 호기심을 유발하는 그 질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당부의 말로 강연을 마무리하여 청중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자, 태도 변화 요구하는 거 맞죠? 자, 강연과 관련된 강연자의 전문성을 밝혀. 전문성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얘기했잖아요. 저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국보나 보물과 같은 문화재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전문가 느낌이 막 나는데, 그럼 이분의 강연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그런 내용들이겠는데 이렇게 자, 신뢰성이 팍팍 올라가죠.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보기는 학생들이 강연을 들으며 떠올린 생각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청중들이 이 강연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그걸 살펴보는 그런 문제예요. 자, 학생 1 볼까요? 자, 학생 1. 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번 학생 2, 학생 3, 3명의 학생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선지를 보면서 학생 1에 대한 이야기가 맞나, 학생 2에 대한 이야기가 맞나 한번 이제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유형의 문제도 사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철수가 뭐 어떤 강연을 들었는데 나 그 강연에 어떤 내용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 뭐 이런 내용이 막 나온다면 1번에서 자, 철수는 그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 선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맞잖아요. 오. 이런 식으로 그냥 보고 철수가 어떻게 들었구나. 근데 1번은 그 철수에 대해서 맞게 설명하고 있네. 틀리게 설명하고 있네. 그렇게 하면 보면서 그 답을 고르시면 되는 거죠. 학생 1은 강연에서 알게 된 새로운 내용을 요약하며 듣고 있군. 자, 볼까요? 외국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문화재도 국보로 지정될 수 있을까? 자, 외국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 자, 그 문화재도 국보로 지정될 수 있나?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자, 이게 강연에서 알게 된 새로운 내용을 요약하는 그런 건 아니죠. 자, 2번. 학생이는 강연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론하며 듣고 있군. 자, 강연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지만은 자, 이런 내용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추론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역사 동아리 부원이면서도 지금까지 문화재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이 부끄러워. 여기까지는 뭐 하고 있어요? 자아성찰하고 있죠? 반성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라도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야겠어 라고 하면서 강연자의 그 마지막 당부를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래서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을 추론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자, 그 다음 학생 3은 강연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하며 듣고 있군. 자, 한번 볼까요?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는 누가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 자, 누가 관리를 할까? 강연이 끝나고 질문을 해볼까? 강연에 없었던 내용을 떠올리면서 그에 대한 이제 질문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 자, 강연 중에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다른 걸까? 사실이 아닌 걸까? 막 이걸 따지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번도 적절하지 않아요. 4번 볼게요. 학생 1과 학생 3은 강연을 들으며 생긴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며 듣고 있군. 어디 볼까요? 학생 1은 자, 문화재청 홈페이지에서 자료 찾아봐야지. 자,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맞죠? 그 다음에 학생 3. 자, 강연이 끝나고 강연자에게 질문을 해볼까? 자, 이것도 자신의 의문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떠올리는 거 맞죠? 답은 4번입니다. 자, 학생 5. 학생 5래요. 선지 5. 학생 2와 학생 3은 강연을 듣기 전 자신이 갖고 있던 배경 지식을 수정하며 듣고 있군. 나는 강연을 듣기 전에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 내용이 아니었구나. 강연을 듣고 나서 이제 내가 어떤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이런 내용 없었죠? 네. 자, 그러면 2번 문제는 이렇게 4번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시고요. 3번으로 갈게요.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이 다음에 자료를 보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이 보인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중의 반응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자료를 보고 반응을 보였나 한번 보죠. 자, 국보 제319의 1호. 명칭 동의보감. 자, 지정일이 나와 있고요. 아까 강연에 이 지정일에 관련된 그런 정보가 있었죠. 자, 그래서 동의보감은 어떤 책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동의보감은 자, 이렇게 보물, 자, 그 지정번호, 동의보감의 지정번호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런데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보로 승격 지정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 볼게요. 자, 동의보감이 국보로 승격된 이후에 보물 제1085의 1호라는 지정번호는 결번이 되었겠군. 자, 아까 그 자료 안에 동의보감이 국보로 승격돼서 이렇게 승격됐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까 강연 내용에서 뭐라 그랬죠? 보물이 국보로 승격되면은 그 보물이었을 때 지정번호는 결번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3단락에 세 번째 단락에 나왔었네요. 자, 그럼 2번. 동의보감의 경우 수량과 상관없이 25권, 25책 모두 각각 다른 국보 지정번호를 부여받았겠군 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몇 번째 단락인가요?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 권이 묶인 책과 같은 경우에는 수량과 상관없이 한 개의 지정번호가 붙는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두 각각 다른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지정번호를 부여받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답은 2번이네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사실 강연의 내용을 구체적인 대상에, 동의보감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에 강연의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강연의 내용을 꼼꼼하게 읽었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일반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자료에는 국보 제319의 1호라는 지정번호를 공개하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겠군. 자, 이것도 역시 네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동의보감보다 조선왕조실록이 국보 지정번호가 빠르다고 해서 뭐 가치가 더 높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그래서 4번도 자, 넘어가고 동의보감의 국보 지정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인 것으로 봐. 자, 가지번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동의보감은 동일 제목의 유사한 판본이 있을 수 있겠군. 자, 세 번째 단락에 나왔었던 거죠. 세 번째 단락의 좀 뒷부분. 한편 서책의 경우 동일 제목으로 판본이 유사하다면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번호를 붙이기도 합니다. 해서 5번도 네, 적절합니다. 자, 답 2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세트로 넘어갈게요. 4번에서 7번 세트는요. 화법 작문 통합 세트예요. 자, 화법 작문 통합 세트라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다. 뭔가 더 어렵지 않을까? 복잡하지 않을까? 자, 이런 불안감에 떨 필요 없다라고 제가 매번 학력평가에서 굉장히 강조했었죠. 자, 화법과 작문 지문이 같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문제들을 보면 각각 지문에 대해서 화법의 기본적인 문제 유형, 작문의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풀면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역시 이번 세트도 그렇고요. 자, 그럼 볼까요? 가는 바둑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 스포츠 축제 준비위원회에 제출할 건의문의 초고이고, 자, 가는 작문 지문이네요. 자, 나는 가를 수정하기 위한 회의이다. 자, 그러면 나는 그렇죠? 화법 지문이네요.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분 건의문이 어떤 글이에요? 건의문은 어떤 단체나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써내는 그런 글이에요. 그래서 제 의견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뭔가 근거를 덧붙여서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피력하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설득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한 그런 글이겠죠. 자, 그러면 가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건의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뭐 학생회의나 이럴 때 건의해 보신 적 있죠? 예, 그때 상황을 떠올리면서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둑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먼저 스포츠 축제 준비위원회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쓰게 된 것은 이번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에 두뇌 스포츠 경기도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건의문에 핵심 내용이 나와 있네요. 이번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에 두뇌 스포츠 경기도 포함시켜주세요. 이게 이 건의문의 주제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주장. 자, 그러면 이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어떤 근거를 내세우고 있나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이번 스포츠 축제의 기획 의도는 다양하게 모두 함께 의미 있게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축제에도 신체 활동을 위주로 하는 스포츠 경기만 계획되어 있어 기획 의도를 충분히 만족시키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두뇌 스포츠 경기를 열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 스포츠 축제 두뇌 스포츠 경기를 포함시켜달라라는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된 첫 번째 근거가 뭐였냐면, 자, 스포츠 축제 기획 의도였어요. 그 기획 의도에 맞게 두뇌 스포츠 경기, 신체 활동뿐만 아니라 두뇌 활동까지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경기를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인 거죠. 자, 그 다음 바둑, 체스 등으로 대표되는 두뇌 스포츠는 스포츠의 일부로 인정받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국내 여러 스포츠 대회에서 바둑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도 두뇌 스포츠 종목이 개설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축제에 두뇌 스포츠 종목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러한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근거가 뭐냐면, 자, 국내외 스포츠 대회의 추세예요.
국내 스포츠 대회에서 바둑 경기 같은 이런 두뇌 스포츠가 이렇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있는, 그죠? 우리 학교 스포츠 클럽으로도 두뇌 스포츠 종목이 개설되고 있고 이런 추세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 이번 스포츠 축제 때 두뇌 스포츠 경기를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두뇌 스포츠 경기를 열면 이번 스포츠 축제의 기획 의도에 맞는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 두뇌 스포츠 경기를 포함시켰을 때 그런 효과까지 제시를 하면서 더더욱 자신의 글에 설득력을 가하고 있죠. 첫째,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스포츠 활동 경험을 보다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의 스포츠 경기와 함께 두뇌 스포츠 경기를 열면 스포츠 축제가 훨씬 풍성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효과. 학생들이 모두 함께 즐기는 스포츠 경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분위기를 보니까 그 축제의 기획 의도를 근거해서, 기획 의도를 바탕으로 해서 그 두뇌 스포츠 경기를 도입했을 때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네요. 자, 운동신경이 뛰어나지 않거나 신체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은 스포츠 축제를 즐기기 어려운데 두뇌 스포츠 경기가 열면 이런 학생들도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함께 즐기는 스포츠 축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셋째, 스포츠 축제가 더욱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두뇌 스포츠는 체력 강화, 집중력과 창의력 향상, 상대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 함양 등의 높은 교육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두뇌 스포츠가 어떤 식으로 체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자, 아무튼 계속 볼게요. 자, 이렇게 지금 그 두뇌 스포츠의 효과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했고요. 자, 다음 볼게요. 두뇌 스포츠 경기를 열 장소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한 건의에 대해서 자, 이러한 그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 자, 그렇지만 이러한 우려는 체육관에서 경기를 열면 해소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견에 대해 나올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 방안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 건의문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자, 이 건의문을 더 이렇게 좀 더 뭔가 잘 다듬어 보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회의를 한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쓴 건의문을 함께 검토해보자. 예상 독자에게 두뇌 스포츠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으니까 두뇌 스포츠의 개념을 둘째 문단에 넣어주자. 좋은 생각이야. 다른 부분 어때? 국내의 여러 스포츠 대회에서 바둑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있다고만 했는데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자.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자, 우리가 수집한 자료 중에 2016년 전국체육대회부터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기사가 있었잖아. 그걸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보면 학생 2가 학생 3의 의견을 좀 더 구체화해서 좀 더 추가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네요. 자, 맞아. 그게 있었지.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 관련 정보를 찾아서 반영해 볼까? 자, 그래. 둘 다 쓰면 좋을 것 같아. 자, 좋아. 그렇게 둘째 문단을 수정할게. 그런데 셋째 문단에서 두뇌 스포츠를 통해 체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까 저도 좀 이상하다고 했죠, 이 부분. 이 내용은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랬더니 학생 1이 왜? 두뇌 스포츠에서도 체력은 굉장히 중요해. 바둑 기사들은 큰 대국을 치르면 체중이 몇 킬로씩 빠지기도 한데 그러면서 학생 1이 학생 3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학생 2가 다시 한번 학생 1을 반박하고 있죠. 그래서 학생이랑 학생 3이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하지만 두뇌 스포츠는 보통 신체 활동이 많지 않은데 체력을 기를 수 있다는 내용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학생 1도 자, 두 친구의 얘기에 수긍을 하죠.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다. 그 부분은 수정할게. 결국은 수정하기로 했어요. 자, 그리고 두뇌 스포츠가 상대를 존중하는 스포츠맨십을 길러준다는 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주면 좋겠어. 자, 어떻게 두뇌 스포츠가 스포츠맨십을 길러줄 수 있니? 자, 셋째 문단에 그런 내용을 언급한 두뇌 스포츠 선수의 말을 인용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두뇌 스포츠 선수의 말을 어떤 말을 인용을 해야 돼요? 그죠? 두뇌 스포츠가 스포츠맨십을 길러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말을 가지고 와야 되겠죠. 자, 그래 그렇게 하자. 좋은 생각이야. 넷째 문단에 두뇌 스포츠 경기를 체육관에서 열면 된다고 했는데 축제 일정상 정말 가능할까? 두뇌 스포츠 경기 체육관에서 여는 게 일정상 진짜 가능할까? 자, 그 얘기에 대해서 아까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그 얘기잖아요. 그 내용 진짜 가능한 얘기일까 하고 검토하고 있어요. 자, 그럼 스포츠 축제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어떨까?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 그렇죠? 자, 안 그래도 아침에 여쭤봤는데 그날 오후에는 체육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셨어. 다행이다. 체육관 사용이 가능한 시간을 반영해서 글을 수정할게. 자, 이 내용이 글에 더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글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야. 건의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도록 글을 마무리하자. 그리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적 표현도 활용하면 좋겠어. 자, 마무리 부분에 어떤 내용을 좀 더 추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마무리 내용에 어떤 내용을 넣지요? 건의를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도록. 이게 자, 마무리 글이 갖춰야 할 그 내용 조건이 되는 거죠. 내용 조건. 우리가 이런 내용을 마무리 내용으로 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비유적 표현도 활용하자. 이 마무리 내용에 비유를 집어넣자. 자, 이 비유적 표현을 넣자는 것은 형식 조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하는 그런 글을 마무리로 집어넣자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제가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막 줄을 쳐가면서 내용 조건, 형식 조건 이런 말을 쓰는지 왜 아시죠? 여러분 문제 풀어보셔서. 자, 그래서 알겠어. 마무리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이 두 의견을 반영해서 글을 써볼게 라고 회의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4번. 가를 작성하기 위한 학생의 글쓰기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글쓰기 계획. 이 친구가 가 건의문을 쓰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 이제 문제를 푸는 친구들은 아니, 이제 내가 지금 건의문만 보고 있는데 이 건의문을 쓰기 전에 어떤 생각을 했을지, 어떤 계획을 했을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가끔 따지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선지를 보면은, 그죠? 자, 건의를 받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시해야겠어. 이거 있었잖아요. 그리고 인사말과 함께 건의 주체를 밝혀 예상 독자에 대한 건의 주체를 인사말과 함께 밝혀서 예상 독자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 이것도 앞부분에 보면 건의문의 맨 앞부분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글쓰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글에 이 계획들이 반영이 되어 있나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용 확인 문제예요. 결국은 이 내용이 지문에 있나? 이 내용이 글에 있나? 이 내용이 글에 있나 없나? 이걸 확인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죠. 글쓰기 계획 문제는 굉장히 화법의 기본적이면서 이거는 장문인가요? 장문과 화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문과 화법의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니까 글쓰기 계획 문제 딱 나오면은 그냥 내용을 꼼꼼하게 읽고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긍정적인 효과 막 3가지, 그 축제 기획 의도를 바탕으로 해서 3가지 밝혔잖아요. 적절하고. 그다음에 자, 여러분 건의문은요, 예의를 갖추는 게 아주 기본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제 요구를 들어주세요 라고 상대를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전 조아란인데요, 제가 건의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예의를 안 갖추면은 상대방이 제 얘기를 처음부터 안 들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의를 갖추는 거는 건의문의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보시면 가의 앞부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바둑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굉장히 예의를 잘 갖추고 있죠? 자, 건의가 수용되지 않았던 경험을 밝혀 건의 내용 수용의 필요성을 강조해야겠어. 건의가 수용되지 않았던 경험? 저희가 예전에 두뇌 스포츠 경기를 도입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건의했었는데 그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아쉬웠습니다. 이런 얘기 없죠? 자, 답은 3번이에요. 내용 확인하면 되는 거죠. 자, 글의 처음 부분에 건의 내용을 직접 제시하여, 건의 내용을 직접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죠? 앞부분에 이번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에 두뇌 스포츠 경기도 포함시켜달라는 건의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네, 적절해요. 건의를 받아들일 때 예상되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죠. 맨 마지막 부분에 두뇌 스포츠 경기를 열 장소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체육관에서 경기를 열면 해소될 겁니다. 자, 적절하죠? 자, 그러면 3번으로 정리하고 넘어가고요. 5번. 나를 참고하여 학생일이 가를 고쳐 쓰기 위해 세운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나를 참고하여. 자, 회의를 참고해서 학생일이 가를 고쳐 쓰기 위해 세운 계획. 자, 볼까요? 자, 두뇌 스포츠는 두뇌를 활용하여 상대와 수싸움을 하는 게임입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아까 회의를 할 때 학생 2가 나 부분의 맨 앞부분이죠. 두뇌 스포츠의 개념을 둘째 문단에 넣어주자라고 했잖아요. 그것과 맞아떨어지는 선지죠. 그러니까 적절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국내 여러 스포츠 대회에서 바둑 경기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을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친구들이 지적했잖아요. 좀 뭔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바둑은 2016년 전국체육대회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군. 이것도 회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에서 체력 강화라는 내용을 삭제해야겠군. 그렇죠? 이 체력 두뇌 스포츠 경기가 어떻게 체력을 강화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학생 1과 학생 2와 3이군요. 학생 2와 3이 막 이제 좀 어색하다라는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학생 1은 조금 반박하는 내용을 했지만 학생 1도 곧 수긍을 했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하고. 자, 바둑기사 세모 구단은 언론 인터뷰에서 바둑판은 넓지 않지만 경우의 수가 너무 많다. 한계가 없는 것이 바둑의 가장 큰 매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자, 그 회의 내용에서요, 여러분. 뒷부분으로 갈까요? 그 C라고 표시된 그 부분 바로 앞에 두뇌 스포츠 선수의 말을 인용하면 어떨까라고 했어요. 그 내용이 나와 있긴 하죠. 두뇌 스포츠 선수의 말을 인용한 건 맞지만 그런데 어떤 내용의 말을 인용하자라고 그랬어요. 스포츠맨십을 두뇌 스포츠가 길러준다. 요 내용을 이런 내용을 말한 걸 인용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얘기는 바둑의 매력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두뇌 스포츠가 스포츠맨십을 길러준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둘째 문장을 하지만 스포츠 축제 당일 오후에는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이러한 우려는 해소될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수정해야겠군 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자, 그 학생 1이 그 마지막에 체육관 사용이 가능한 시간을 반영해서 체육관 사용이 가능한 시간 축제 당일 오후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글을 수정한다고 했으니까 회의 때 자, 이것도 적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 4번으로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A부터 C의 담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선지를 보면 자, 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재진술하며 학생 1의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 A부터 C에 나와 있는 그 말하기 전략, 말하기 방식 이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A에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나요? 자, 여기서 학생 2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서 반박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동조를 하면서 거기에 좀 더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B에서 학생 2는 학생 1의 말을 재진술하며 다시 한번 학생 1의 말을 얘기하면서 학생 1의 의견에 자, 공감하고 있다라고 있어요. 자, B를 볼게요. B를 보면은 자, 학생 2가 하지만이라는 접속어만 봐도 그렇죠? 재준술 공감이라기보다는 반박하는 얘기 같은데요. 하지만 두뇌 스포츠는 보통 신체 활동이 많지 않은데 체력을 기를 수 있다는 내용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바로 앞에 있었던 학생 1의 얘기 두뇌 스포츠에서도 체력이 중요해 체중이 몇 킬로씩 빠지기도 한데 이 얘기에 반박하는 거죠. 재준술하면서 학생 1의 의견에 공감하는 게 아니죠. 반대죠. 자, 그 다음 B에서 학생 1은 학생 3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학생 2의 의견에는 반대하고 있다라고 있어요. 학생 3의 의견을 수용했어요. 학생 1이 자, 학생 1이 지금 보시면 바로 바로 앞에서 학생 3이 두뇌 스포츠를 통해 체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데 이 내용은 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학생 1이 두뇌 스포츠에서도 체력은 중요해 이러면서 수용한 게 아니라 반박했죠. 그렇죠? 그리고 학생 2가 학생 3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내놓으니까 그제서야 학생 1이 듣고 보니 그럴 수 있겠다 이러면서 학생 3과 학생 2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 4번 보죠. 자, C에서 학생 1은 학생 3이 제기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자, C 부분을 볼까요? 학생 3이 제기한 의문이 뭔가요? 학생 3이 자, 그럼 두뇌 스포츠 경기를 체육관에서 열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축제 일정상 정말 가능할까? 자, 그랬더니 학생 1이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 그럼 스포츠 축제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면 되지. 자, 그렇게 해서 해결 방안을 제안을 했죠. 자, 답은 4번이네요. 자, C에서 학생 1은 학생 2와 학생 3의 대립된 주장. 자, C에서 학생 2와 학생 3이 대립된 주장을 펼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당연히 절충안을 제시한 것도 아니죠.
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로 갈게요. 자, A를 반영하여 가의 마무리 부분을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우리 아까 표시했죠? 자, 이 마무리 부분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했나요? 어떤 내용 조건과 어떤 형식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 마지막 부분에서 자, 일단 건의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이거를 직접적으로 드러나도록 글을 마무리하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비유적 표현을 쓰자고 했죠. 자, 이 내용 조건과 형식 조건, 이 두 가지를 마무리 부분이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선지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의외로 오답률 2위를 차지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는데, 자, 제가 왜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많이 틀렸을까? 자, 이렇게 좀 찬찬히 한번 보니까 일단은 좀 이 조건을 제대로 이해 못한 친구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내 건의를 받아들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접적으로 내용을 제시하는 게 뭐지?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건 뭐지? 이게 조금 헷갈렸나 봐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내용을 제시하자면 그러니까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세요. 이게 직접적인 제시예요. 그런데 제 얘기를 받아들여 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문형으로 얘기하거나 자, 제 이야기를, 제 의견을 받아들여 주시면 이러한 점에서 좋을 것입니다. 그런 효과를 제시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돌려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접적으로 제 건의를 받아들여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선지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죠. 바로 1번 선지 볼까요? 뒷부분 볼까요? 두뇌 스포츠를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으로 채택하여 주십시오. 이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건의를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적 표현 있잖아요. 화법, 사실 그 문학에서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요. 뭐 여러분이 쉽게 그 많이 접하는 뭐 직유법, 뭐 은유법, 뭐 의인법, 풍유법, 대유법, 화류법 뭐 이런 것들이 다 비유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화법과 작문 문제에서는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보통 이제 그 직유법하고 은유법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의인법을 찾아라 요런 그 조건이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비유적인 표현 이런 말 잘 안 쓰고요. 의인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의인법을 나타내는 이 말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제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화법작문 문제에서 비유적 표현이다 이러면은 보통 직유법, 은유법을 얘기한다 이 정도로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1번 선지 볼게요. 비유적 표현 나왔어요? 두뇌 스포츠를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으로 두뇌 스포츠를 좋아하는 학생들을 위해 두뇌 스포츠를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으로 채택하여 주십시오. 비유적 표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1번 선지는 안 되죠. 물론 이 내용 조건은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 비유적 표현이 없기 때문에 1번 안 되고 흔히 바둑을 신선 노름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비유적 표현이죠. 일단 형식 조건 됐고 뜨거운 땀이 가득한 스포츠 축제 때 우리 모두 바둑이 선물하는 시원한 한 줄기 여유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의견 받아들여 주세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내용 없죠? 자, 이번 스포츠 축제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는 성공적인 행사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이 불꽃이 되어 타오르는 이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날이 기대되지 않으세요? 자, 이런 의문형. 자, 이거는 직접적인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 자, 두뇌 스포츠는 자, 이번 축제의 기획 의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1등 공신이 될 것입니다. 자, 두뇌 스포츠는 1등 공신이 될 것입니다. 비유적 표현이에요. 자, 두뇌 스포츠를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에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자, 비유적 표현도 나타났고 그리고 자신의 건의를 받아들여 줄 것을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자, 스포츠 축제를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두뇌 스포츠를 스포츠 축제 경기 종목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자, 이것도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어요. 이건 내용 조건은 맞는데 자, 비유적 표현이 없네요. 5번 선지에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세트는 작문 세트예요. 예전에 작문 세트는
보통 장문의 5단계. 자, 장문의 과정 5단계. 아시죠, 여러분? 계획하기, 그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고쳐쓰기. 그래서 이 장문의 5과정에서 그 5단계에서 보통 그 각 단계에서 한 문제씩 이렇게 출제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장문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가를 읽은 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해 날을 작성하였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공공신문에서 온라인상 거짓 정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최근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짓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것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기사나 뭐 이런 것들을 보다가 각종 정보들을 검색하다가 딱 봤는데 거짓 정보를 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정보로 인해서 뭐 피해를 본다든지 뭐 이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즘은 정말 그 정보가 온갖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그런 세상이에요. 굉장히 매체의 종류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그 정보가 우리가 손만 까딱하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자, 이런 사회,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꼭 갖추어야 할 능력은요. 그 정보를 비판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골라내는 그런 능력. 뭐 이거는 믿을 만한 정보인가? 이거는 정말 질이 높은 정보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골라내는 능력을 꼭 갖추셔야 한다는 거예요. 비판적인 안목을, 시각을 여러분이 키워야 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한번 나글을 볼까요? 최근 온라인상의 거짓 정보가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아까 앞에서 신문에 나와 있었던 내용이죠. 자, 우리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인 대나무 숲에도 거짓 정보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일들이 눈에 띄게 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을 쓴 학생은요, 앞에 있었던 그 신문 기사를 읽고, 내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 라면서 이렇게 주변 상황을 이렇게 딱 이렇게 살펴봤나 봐요. 그래서, 우리 학교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 라고 찾은 거예요. 자, 그럼 계속 볼게요. 거짓 정보는 그 정보에 언급되는 당사자에게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수용자인 학생들에게도 사실과 거짓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어 의사결정에 혼란을 야기하고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을 부추겨 통합을 방해함으로써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상에 있는 거짓 정보가 그 거짓 정보에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당사자와 그리고 그 거짓 정보를 접한 정보 수용자들에게 각각 안겨줄 수 있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네요.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학교 대나무 숲 게시판에 거짓 정보가 증가하는 이유는 자, 우리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거짓 정보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이유가 첫 번째, 거짓 정보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행위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 행위임을 그것이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장난으로 올린 건데. 이러고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그 정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짧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둘째, 게시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과 올바른 정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 올바른 정보를 만들어내는 능력, 이게 요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들인 거죠. 셋째, 대나무 숲 게시판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거짓 정보가 올라오는 주된 3가지 이유를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이런 문제 상황, 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생들이 거짓 정보를 만들어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것이 범죄 행위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회에서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결 방안이네요. 다음으로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정보를 접했을 때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두 번째 이유 있잖아요. 진위 여부를 확인할 습관과 올바른 정보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러면은 뭘 통해서요? 미디어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습관과 능력을 길러줘야 합니다. 자, 세 번째 해결 방안.
게시판 관리, 아까 세 번째 이유가 게시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에요. 대나무숲 운영 규칙을 정비하고 대나무숲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8번 문제. 장문 맥락을 고려할 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에서 토로하고 있는 고민에 공감하며 나를 통해 조언하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이 나 글을 쓴 학생이 이 글을 왜 썼는지 그 글을 쓴 의도를 한번 파악해 보시오라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럼 가에서 토로하고 있는 고민에 공감. 자, 지금 가에서 공공신문에서 저희 신문사에 고민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고민은요. 고민을 토로하고 있어요. 고민을 토로하는 게 아니라 요즘 문제시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민에 공감하거나 나를 통해, 자, 그래서 나에서 학생이 그쪽 신문사에서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시면요. 그 고민을 이렇게 해결해 보세요. 이러면서 막 조언을 하려고 있다거나 이런 건 아니죠. 자, 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그쵸? 문제 상황, 온라인 거짓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 문제 상황을 내 주변에서 찾아 우리 학교 홈페이지, 이게 주변이죠. 주변 상황이죠. 그래서 나를 통해, 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해결 방안 제시하고 있었죠? 답은 2번. 자, 가에 드러난 상반된 입장, 가에 어떤 입장들이 상반돼서 나타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 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찾아 나를 통해 반박하려 하고 있다. 가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반대되는 내용을 나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았죠. 가에 제시된 정보의 출처를 파악하여, 자, 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정보 어디서 가지고 온 거죠? 그 출처, 믿지 못할 곳이 아닌가요? 못 믿을 곳이 아닌가요? 막 이런 식으로 정보의 출처를 뭐 파악하거나 이런 내용 없었어요. 자, 그럼 8번에 2번으로 가시고요. 자,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9번과 10번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있어요. 자, 지금 그래서 보면 이게 굉장히 좀 덩치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자료 활용 문제가 나오면은 좀 부담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 유형의 문제는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리고 이 유형의 문제는 좀 여러분이 많이 풀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나마 이제 화법 작문 문제 중에서 좀 난도가 높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제 자료 활용 문제를 보면요. 이제 문제 그 선지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선지들이 많이 나와요. 일단은 그 자료들이 막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자료에서 선지의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 것인가? 자, 선지가 1, 2, 3, 4, 5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1번 자료에서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인가? 그리고 2번 선지 가면은 뭐 2번 자료에서 뽑아냈다는데 2번 선지에서 과연 이끌어낼 수 있는 내용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에서 그 선지 내용을 뽑아내는 것이 가능한가? 요거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자료로 여기 이 자료로 글의 어떤 특정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가? 이런 걸로 이제 선지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로 글의 내용을, 특정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나? 이런 두 가지 항목으로 보통 그 자료 활용 문제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면서 막 이거를 요 두 가지를 다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지겠죠. 친구들이 답을 골라내기 좀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걸로 이렇게 그 선지를 만드셨더라고요. 그 자료에서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인가 그 각 선지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요걸 보시면서 이제 9번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자료 한번 볼까요? 자,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 유무. 사실 여러분이 좀 그 문제를 푸는 시간을 좀 단축하려면 여러분이 바로 이제 자료부터 먼저 보기보다는 이 9번 문제를 먼저 보세요. 그래서 9번 선지를 봅니다. 선지를 보면서 가의 2를 활용하여, 그럼 가의 2를 보는 거예요. 가의 2를 활용하여, 자, 거짓 정보로 인해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가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 유형을 보니까 정신적 피해가 무려 69%, 금전적 피해가 20%, 신체적 피해가 11%예요. 그래서 1번 선지 보면 가의 2를 활용하여 거짓 정보로 인해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금전적, 신체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문제점으로 추가한다. 자, 1번 선지, 이 자료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적절한 내용이죠. 그럼 1번 선지는 적절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지를 바로 보면서 선지를 바로 체크해 가면서 문제를 푸시면 좀 더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1번 선지 봤으니까 자, 2번 선지 한번 볼까요? 자, 나를 활용하여, 자, 나를 볼까요?
자, 이제 자료만 보면서 우리가 선지 한번 파악해 볼게요. 나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거짓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 생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제시한다. 자,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을 통해 올바른 정보 생산 능력을 학생들에게 길러줘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이 나 자료에서 뽑아낼 수 있는 내용인가 한번 보세요. 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올바른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일 사건을 다루는 다양한 정보를 비교하고 분석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교차 검증하기와 여러 단계의 검토 과정을 거쳐 직접 뉴스를 제작해보는 뉴스 제작하기 등의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 연구 자료를 보면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우리 청소년들한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선지는 맞는 적절한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다를 활용하여 라고 했으니까 다 자료 볼까요? 이웃 학교 학생과의 인터뷰. 자, 다를 활용하여 거짓 정보가 학교 구성원 등 간에 갈등을 부추겨 통합을 방해한다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제시한다. 자, 그러면 이 인터뷰 내용에 그 거짓 정보로 인해서 학교 구성원들끼리 예를 들어 학생들끼리 막 이렇게 다툼이 있었다든지 의견 차이 때문에 막 오해가 생겼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나 한번 인터뷰를 보면 되는 거죠. 얼마 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학생회장 후보가 한 적도 없는 말을 실제로 한 것처럼 쓴 글이 게시됐고 그 글이 무분별하게 유포돼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 글을 사실로 믿는 학생들과 그 후보를 지지하는 학생들 사이에 다툼도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대요? 그래서 그 후보는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툼이 있었대요. 그럼 3번 선지 적절한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가의 1과 그 다음에 나를 활용하여 아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글 있잖아요. 자, 가의 1과 그 나를 활용하여 거짓 정보로 인한 많은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교차 검증하기를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한다. 자, 거짓 정보로 인한 많은 학생들의 피해. 자,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 경험 유부. 자,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가 자그마치 72%의 학생이 그런 피해를 입었대요. 자, 그러면 선지에서 거짓 정보로 인한 많은 학생들의 피해 맞네요. 이것을 줄이기 위해 그 나에 나와 있었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학생들한테 행하면 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중에 교차 검증하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4번도 이렇게 가의 1과 나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내용인 거죠. 자, 그다음 5번 볼게요. 자, 나와 다를 활용하여 거짓 정보로 인한 피해가 이렇게 정신적, 금전적, 신체적 이렇게 유형이 3가지가 있었고 다를 활용하여 자, 이웃학교 학생과의 인터뷰죠. 자, 이 2가지 자료를 활용해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게시판 관리가 소홀하다는 내용을 문제의 원인으로 추구한다. 여러분, 나 자료와 다 자료에서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래서 게시판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이런 내용 있었어요? 나와 다 자료에 그런 내용이 아예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볼게요. 자, 보기는 대나무숲 운영규칙의 일부이다. 다의 A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기의 내용을 수정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문제였는데 지금 대나무숲 운영규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지금 그 다자료에서 A 부분을 보시면요. 자, 어떤 문제 상황이 지금 나와 있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거짓 정보가 그 게시판에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게시판 관리자가 이 해당 게시물의 글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댓글을 단 거죠. 근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다수의 학생들이 그 관리자의 댓글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후보가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굉장히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여러분한테 제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실제 문제 상황 해결 능력을 보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내가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을 좀 더 만들면 좋을까? 여러분 어떤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 그 관리자의 댓글을 보지 못해서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관리자의 댓글을 보다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그 관리자가 댓글 정도로 다는 게 아니라 아예 공지사항에 크게 막 이렇게
올려줘야지 많은 학생들이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규칙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아예 거짓 정보로 확실하게 판명이 됐을 때는 그냥 아예 그 글을 삭제해 버리든지.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자, 1번. 제1조 1항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경어를 사용한다를 추가하여 상호 간의 예의를 지킬 수 있게 한다. 자, 이 문제 상황이 그 관리자 댓글을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생긴 건데, 자, 이 문제 상황에 경어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 상황은 아니죠. 그 다음 1조 2항에 비교육적 내용의 게시물을 상업성 게시물,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로 구체화한다. 자, 그러면 올렸던 거짓 정보가 있었던 그 게시물 자체가 상업성 게시물,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게시물이었어요?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절한 규칙이 아니에요. 2조 1항을 거짓 정보로 확인된 게시물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댓글이 아니라 아예 공지사항에 게시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알린다로 수정하여 게시물이 거짓 정보임을 모든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자, 2조 2항의 내용 중 학생자치회와 협의하여를 삭제하여 언어폭력의 위험성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그 관리자는요, 댓글 신속하게 달았어요.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 상황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5번. 제2조 3항을 타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게시물을 등록한 경우 그 이용자의 활동을 한 달 동안 정지한다로 수정하여 이 이용자들이 아이디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아이디 도용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도 아니었죠. 네, 답은 3번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화법 작문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는 무슨 영역이죠? 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문법입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어요. 11번, 12번 문제가 이렇게 지금 세트로 묶여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지문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짧게. 자, 짧지만 굉장히 알찬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현대국어의 표기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한글 맞춤법 규정을 따른다. 자, 우리 한글은요, 쓸 때, 표기를 할 때 일단은 소리대로 적어요. 발음대로 적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발음대로 적다 보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요. 옷이, 옷을, 오단.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이거는 옷이, 옷을, 옷안. 이거를 발음 나는 대로 그냥 쓴 거예요. 자,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이렇게 썼더니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그 뜻을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원칙적으로는 소리대로 적되 하지만 사람들이 그 뜻을 알아볼 수 있도록 어법에 맞도록 쓴다.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것이 이제 한글 맞춤법 규정이에요. 근데 이제 어법에 맞도록 쓴다라는 것이 이렇게 쓴 것을 이제 어법에 맞도록 쓴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쓴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형을 밝혀 적는다.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원래 형태, 이 옷을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요 얘기를. 그래서 우리 한글은요, 이런 소리대로 적는 것을요, 발음을 중시한 표기, 소리를 중시한 표기. 그래서 표음주의에 따라 적었다. 표음주의 표기라고 하고, 이렇게 원형을 밝혀서 어법에 맞도록 쓴 이것을 뜻이 확실히 보이게 적는다. 뜻을 중시한 표기다. 그래서 뜻, 의자 써서 표의주의 표기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한글 맞춤법은요, 표음주의와 표의주의를 다 고려하고 있는 표기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를 발음 나는 대로 적는 표음주의를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각 형태소의 본 모양,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라는 뜻인 거죠. 표의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활용 규칙에서 어긋나는 경우, 일반적인 활용 규칙에서 어긋난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잘 여러분 안 와닿을 수도 있었겠는데, 자, 활용이라는 말은요, 어떤 품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활용하는 유일한 품사를 뭐예요? 동사, 형용사. 활용하는 말. 그래서 동사, 형용사를 묶어서 용언이라고 하죠. 물론 조금 독특한
조사 이다도 있지만 서술격 조사 이다도 활용을 하긴 하지만은 이제 그건 특별한 경우, 특수한 경우고 그거 빼고 활용하는 유일한 품사가 동사, 형용사. 그러니까 활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동사, 형용사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활용을 한다, 일반적인 활용 규칙이 맞는다라는 것은 활용을 했을 때 활용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먹다,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어간이나 어미의 형태가 일반적인 모습에서 변하지 않는 거. 일반적인 모습으로 일반적인 어간, 일반적인 어미의 모습을 유지하는 거, 그런 일반적인 모습을 유지하면서 활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활용 규칙에 맞게 활용한다. 조금 이상한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이 일반적인 활용 규칙에서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동사나 형용사가 활용을 했을 때 그 어간이나 어미가 또는 둘 다, 어간, 어미가 둘 다 그 일반적인 어간, 어미의 형태에서 다른 모습으로 활용을 하는 거, 달라진 모습으로 활용을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일반적인 활용 규칙에서 어긋나는 경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불규칙 활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불규칙 활용 문법 시간에 여러분 꼼꼼하게 잘 배워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시험 친구들이 좀 다 잘 틀리는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수를 정말 따고 싶으면 그런 내용을 꼼꼼하게 이제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간단한 예를 들자면 돕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돕다의 어간은 돕이죠. 제가 지금 편의상 붙임표를 생략할게요. 돕에 아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다고 하면 여러분 활용을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떤 형태가 됩니까? 우리가 돕아 이래요? 일반적인 어간의 모습, 어미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활용을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도와 이러면서 비읍이, 어간에 있던 비읍이 이렇게 여기 오로 바뀌는 이런, 그죠? 어간이 바뀐 거죠. 이런 형태의 활용을 해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 활용 규칙에서 어긋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합성어나 파생어를 구성함에 있어서 구성 요소가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 합성어나 파생어를 구성을 할 때 이게 보통 이제 어근과 어근의 결합, 어근과 접사의 결합 이렇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구성 요소가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뜻이 이렇게 합성어나 파생어가 되면서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 등에는 표음주의가 채택된다.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 그래서 이 경우도 보세요. 이제 도와로 되니까 도와. 발음 나는 대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러한 표기 원칙이 제정되기 전 국어의 표기 방식은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연철, 분철, 중철 이거 국어 역사 시간에 배우셨죠?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주로 연철을 했고 이제 이어적기, 끊어적기, 거듭적기 이것들이 이제 다 근대 국어 때는 다 이게 혼용됐어요. 자,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를 만나거나 예를 들자면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체언의 마지막 부분이 종성이 있다, 받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체언의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 이런 식으로 이 조사를 만나거나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근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나 접사를 만날 때 예를 들어서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아까 얘기했던 먹다 어간이 기억으로 끝나잖아요. 자음으로 끝나죠.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먹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자 이런 경우일 때 이어적기는 앞 형태소의 끝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받침을 얘기하는 거죠. 뒤 형태소의 첫 소리를 옮겨 적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어적기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시어미는 시, 허, 미, 먹어는 머, 거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이어적기. 자, 끊어적기는 뭐예요? 실제 발음과는 달리 실제는 시, 허, 미, 머, 거 이렇게 발음하지만 실제 발음과는 달리 형태소의 본 모양을 그대로 원형을 밝혀서 끊어 적는 방식이다. 지금 요 형태가 끊어적기를 한 거죠. 그리고 거듭적기는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뒤 형태소의 첫 소리에 다시 적는 표기 방식. 예를 들어서 시험 다시 적어야 되니까 시험 미 먹 거 이렇게 쓰는 것이 거듭적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싸미를 말싸미 지금 거듭적기 한 거죠. 같은 방식으로 적는 것이다. 한편 키읔, 티읕, 피읍을 기역, 디귿, 비읍과 히읗으로 나누어 표기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이 키읔 거센 소리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거센 소리 되기를 배우셨으면 이거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이제 기역, 디귿, 비읍이 히읗과 만나서 키읔, 티읕, 피읍으로 줄어드는 게 이게 축약 현상,
거센 소리 되기잖아요. 근데 그거 반대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키읔, 티읕, 피읍을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과 히읗으로 나누어서 표기하는 방식. 이것을 제음소화 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역, 디귿, 비읍과 히읗이라는 음소로 된다. 다시 제자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그런 뜻인데, 자, 깊이를 예를 들자면 여기 깊이 있잖아요. 피읍. 이 피읍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비읍과 히읗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깊, 히와 같이 적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피읍을 비읍과 히읗이라는 두 음소로 나누어서 쓴 거죠. 이게 제음소화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문을 다 봤습니다. 11번 볼까요?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를 정리한 학습지이다. A를 바탕으로 보기의 기역부터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볼게요. 자, 용언의 어감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15항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18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자, 지금 요거 어간과 어미는 딱딱 나눠서 먹고 좋아 뚜렷하게 분명하게 뜻이 밝혀지도록 딱딱 구별해서 원래 형태대로 이렇게 쓴다라는 얘기고요.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 어미가 바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활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먹어, 먹고, 먹으니, 먹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때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불규칙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즉, 발음 나는 대로 적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표의주의, 그 다음에 이거는 표음주의, 표기를 하는 경우를 각각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번 선지 보죠. 기역은 단어의 기본형인 먹다와 마찬가지로 표의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군. 자, 보세요. 먹고, 좋아. 우리가 이거 발음하죠. 먹고, 이거 된소리로 발음하잖아요. 뒤에 있는 기역을. 그리고 좋아,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그쵸? 편의상 뭐 장음 표시 이런 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먹고, 좋아. 발음대로 쓴다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데 먹고, 좋아. 이거는 원래 형태를 밝혀 쓴 거니까 표의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맞는 설명이죠. 그 다음, 니은은, 자, 니은. 어딨나요? 좋아. 아까 1번은 요 먹고에만 해당되는 얘기였네요. 근데 뭐, 이 좋아요도 해당되는 얘기니까. 자, 아무튼 2번 볼게요. 니은은 어간과 어미를 구별하여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방식. 본 모양을 밝혀 적는 방식. 즉, 표의주의 표기라는 거예요. 1번 선지랑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자, 디귿은 합성어를 구성함에 있어서, 자, 요 사라지다. 앞말이 본 뜻에서 멀어져 발음 나는 대로 적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군.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요. 이 사라지다가요. 이게 합성 용언이에요. 합성어예요. 이게 살다와 지다가 합쳐서 된, 사라지다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두 개의 용언이 어울려 한 개의 용언이 될 적에, 지금 이 경우가 그런 거죠.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앞말의 본뜻이라고 하는 것은 앞말이 요거잖아요. 살다와 지다에서 앞말이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살다의 원래 뜻이, 여러분 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본뜻이 이 사라지다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나 보세요. 여러분 살다라는 그 말의 뜻이 사라지다, 뿅 여기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유지되고 있지 않을 때는 그 본뜻에서 멀어진 거, 살다의 본뜻 멀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래 형태를 밝혀 적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지다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형태인 사라지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디귿은 합성어를 구성함에 있어서 앞말이 본뜻에서 멀어져 발음 나는 대로 적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군. 표음주의 방식을 채택하는 거죠. 다음 4번을 보시면 리에른을 활용할 때 쉽고와 같은 표의주의 표기와 쉬우니와 같은 표음주의 표기를 모두 확인할 수 있군. 그러니까 쉽고라고 했을 때는, 활용을 했을 때 그 어간이나 어미가 일반적인 형태, 원래 형태에서 이렇게 바뀌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서 표의주의 표기를 한 거예요. 쉽고 이렇게. 자, 그런데 쉬우니 같은 경우는 활용을 했을 때 지금 보니까 그 쉬 밑에 있던 비읍 어디 갔어요? 이 비읍이 우로 바뀐 거예요. 우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난 형태, 그 예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원래 형태를 밝혀서 쓰는 표의주의가 아니라 그 벗어나는 대로 쓴, 그러니까 발음을 중시한 표기, 발음대로 쉬우니 이렇게 표음주의 표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4번도 적절합니다. 자, 이제 5번 선지 볼게요. 자, 미음은 활용할 때, 자, 미음 가르다죠. 갈라와 같이 일반적인 활용 규칙에서 어긋난 경우에는, 자, 갈라도요, 일반적인 활용 규칙에서 벗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 보세요. 가르다가 가르다의 어간이 가르잖아요. 자, 또 편의상 이제 붙임표 그냥 생략합니다. 가르에 여기도 붙임표 있었는데 생략해요. 가르에 아라고 하는 어미가 붙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가르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 요거 2번 보세요. 어간의 끄듬절 르의 의가 없어지고 줄고 그 뒤에 있는 어미 아가 라로 바뀔 적에 라가 바뀌었더니 자, 보세요. 남은 게 아가 라로 바뀌었으니까 갈라. 그래서 갈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원래 그 일반적인 활용 규칙에서 벗어난 경우, 사실 이것도 불규칙 활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일반적인 활용 규칙에서 벗어난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표음주의, 갈라, 발음 나는 대로, 벗어난 대로 적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표의주의라고 써져 있잖아요. 표의주의를 쓰려면 그냥 가르아 이렇게 써야죠. 원래 형태를 밝혀서. 그런데 발음대로 갈라 표음주의 방식으로 표기를 한 거죠. 그래서 답은 자 5번이죠, 여러분. 자, 1부의 마지막 문제 12번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A부터 G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중세국어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세국어 자료가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도 부담 느낄 필요 없어요. 중세국어는요. 그 원문 자료를 주면 반드시 그 밑에 해석을 달아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해석 이 부분이 요거구나, 이 부분이 이거구나 이렇게 짝을 지어서 해석과 짝을 지어가면서 여러분 살펴보시고요. 중세 국어 문제도 사실은 현대 국어 문법 여러분이 꼼꼼히 공부했으면 그 현대 국어 문법을 굉장히 많이 적용하는 그 선지들이거든요. 그래서 현대 국어 문법을 제대로 공부했으면은 중세 국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1번 A는 이어 적기를 하고 있는 반면 F는 거듭 적기를 하고 있군. 자, 봅시다. 높이. 이거 이어 적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F는 어디 있나요? 자, F는 높이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원래 요거잖아요. 요거. 그렇죠? 이걸 이렇게 쓴 거죠. 옛날에는.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썼어요? 비읍하고 히읗이 있네요. 히읗 딱 보니까 비읍하고 히읗 보니까 뭔가 아까 읽었던 지문에서 맨 마지막에 제음소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피읍을 비읍과 히읗으로 나누어서 표기를 한 거예요. 제음소화 표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자, F는 거듭 적기를 한 게 아니라 뭘 한 것이다? 제음소화 표기를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 바로 나왔네요. 1번이에요. 네. 자, 2번 선지 볼까요? 자, B는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뒤 형태소의 첫소리로 옮겨 적고 있군. 자, B를 볼까요? B. 하늘의 물에. 자, 물에 어딨나요? 밑에. 물에를 이렇게, 옛날엔 이렇게 썼네요. 그러면은 물에를 지금 물에 이렇게 표기를 한 거니까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뒤 형태소의 초성, 첫소리로 옮겨서 쓴 게 물에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C는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자, 보세요. 사람, 체언, 명사잖아요. 체언. 그 다음에 인이, 조사죠. 체언과 조사가 결합할 때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서 끊어 적고 있군. 적절하죠? 사람이니. 이어 적게 하면 어떻게 써야 돼요? 사람이니. 이어 적게 이거죠.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지금 사람이니 분명하게 끊어 적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 도적글. 자, 도적글. 이건 뭐예요? 그냥 딱 봐도 알겠죠? 도적을. 옛날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앞에 있던 받침을 거듭해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거듭 적게 한 거죠. 그래서 앞 형투소의 끝소리, 받침을 뒤 형투소의 첫소리에도 다시 적고 있군, 다시 적고 있군, 다시 거듭 적고 있군 이거잖아요. 자, 5번 볼게요. 자, 이와 지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 자, 보죠. 이와 그 다음에 지. 자,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를 만날 때 표기하는 방식이 서로 다르군. 맞아요. 지금 보시면 붉은. 자, 용언의 어간이 어디까지예요?
요거를 옛날에 이렇게 썼다는 건데 북 여기까지가 어간이죠.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은이 왔어요.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무슨 적게 하고 있는 거예요? 끊어 적게 하고 있죠. 분명히 딱 나눠서 받침을 뒤로 넘겨 적지 않고 딱 나눠서 쓰는 지금 끊어 적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쥐 같은 경우는 자 눈을 들어보니 자 들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이라는 어간의 그 받침을 뒤로 어에다가 넘겨 적은 거죠. 그러면 이거 무슨 적기 한 거죠? 이어 적기 한 거죠. 쥐는 이어 적기. 그래서 둘은 서로 표기하는 방식이 다르네요. 네. 자, 그래서 12번에는 1번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3번부터는 다음 2부에서 풀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